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총 지출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섭니다. AI와 미래 산업에 재정을 몰아주고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임기 말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늘어난 재원은 AI와 신산업, R&D에 투자합니다. 로봇 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와 생활 밀접형 제품 300여 개의 AI를 적용하고 AI 인프라 조성, 인재 양성에 총 10조 1천억 원을 씁니다. R&D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을,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지컬 AI에서 성과를 한두 개라도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 성장률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성장 그리고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애거나 대폭 줄여 27조 원을 아낍니다. 예를 들어 부실 기업 지원은 줄이고 집행률이 낮은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사업도 축소합니다. 해외 원조 예산도 1조 원 넘게 깎았습니다. 추경으로 지원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바우처도 1조 원 가까이 줄여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쓰는 돈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4%, 국가채무 비율은 51.6%까지 오릅니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을 신경 써야 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신용 등급을 2단계만 떨어뜨려도 국제금융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이 58%까지 오른다고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성장률 2%를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AI와 신산업 투자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일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년 미래적금을 내년에 출시합니다. 여기에 한 달에 최대 6만 원만 내면 월 20만 원어치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교통패스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생활 밀착형 사업은 뭐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일단 청년 미래적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들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만기 때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월 납입액에 정부가 6% 또 12%씩 지원금을 주고 은행 이자도 붙습니다. 6%가 지원되는 일반형으로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3년 근속 조건이 붙은 우대형 가입 시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7,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월 납입액이 크고 가입 기간이 길어 중도 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청년 도약계좌를 반면교사 삼아 납입액과 만기까지의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패스도 새롭게 나온다고요? 네,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는 건데요. 월 5만 원에서 6만 원만 내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어르신, 다자녀 부모, 저소득자는 일반 승객보다 조금 덜 내도 되고 GTX나 광역버스까지 타려면 월 9만 원에서 10만 원가량만 내면 됩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독려하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주 4.5일제를 도입한 후 신규 고용까지 하면 최대 8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 7세까지만 지급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로 높아지고 지역별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넘게 거쳤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보면서 소득세가 많이 늘었는데요. 다만 세수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을 밑돌아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최내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7월 국세 수입 현황이 일단 어떻게 나왔나요?
네, 기획재정부의 올해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2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는 해외 주식 신고분 분납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근로자 수, 임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1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세와 상족 증여세도 각각 1천억 원씩 소폭 늘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수입액이 3.3% 증가하며 수입분이 증가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 효과 영향으로 국내분이 감소하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누적 국세 수입은 어떤가요? 네, 누적 국세 수입은 23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연간 예상치 대비 진도율은 62.5% 수준입니다.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 63.4%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법인세는 7월까지 47조 4천억 원 거쳤습니다. 전년 대비 14조 5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됐고 법인이자 배당 소득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소득세는 7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원 늘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 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늘면서 5달 만에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추경 효과로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까지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의 생산과 수출은 감소해서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지난달 주요 경제지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산업 생산 지수가 114.4로 전달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5%, 지난해 7월 대비 2.4% 늘었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설비 투자도 6월 대비 7.9% 늘었는데 이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전달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우선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전달 대비 각각 7.3%, 7.7%씩 줄었습니다. 특히 7.3%의 생산 감소율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 파업, 미국 전기차 공장 현지 생산 등 관세 발효 효과가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생산과 수출 모두 전달 대비 3.6%, 6.7%씩 줄었는데요. 반도체 생산이 3.6% 감소한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입니다. 한편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도 전달 대비 1%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면서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먼저 이 상반기 주택 착공 실적이 얼마나 줄었나요? 네,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4천여 호로 지난해보다 13%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착공 후 2, 3년 뒤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 전체 착공이 줄면서 중장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만 두고 봤을 때 서울 착공은 650호에 그쳐 1년 전보다 66%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 인허가와 분양 실적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인허가는 15만 4천 호로 10% 줄었고 분양도 27.7%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성 미분양은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2만 7천 호로 전달보다 1.3%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건물이 다 지어졌지만 지역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악성 미분양의 84%가 지방에 있는 주택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정부도 악성 미분양 줄이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LH가 다음 달 1일부터 지방 악성 미분양 2차 매입 신청을 받고 기존보다 3,000가구 늘린 8,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다주택 중과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 소득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으로 부과를 미루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에 대해선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감사원은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건보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노후 빈곤이 심화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이를 감안해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현행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위법 소지를 없애고 저소득 연금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사적연금 부과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노후 안전판인 기초, 국민, 퇴직연금을 모두 아우르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까지 챙기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그동안엔 이 세 개 연금을 종합적으로 본 적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최초로 기초, 국민, 퇴직연금 3자 간의 관계와 구조개혁을 염두에 둔 연구에 착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3개 연금 중에서 기초국민연금, 국민퇴직연금, 기초퇴직연금 각 2개 간의 관계만 다룬 선행 연구만 있었다면서 새 연금 간을 효과적으로 최적화된 역할 분담을 단편적 미세 조정이 아닌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상호 보완을 하면서 발전해온 연금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두 제도는 유기적인 연계가 없을 뿐더러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성까지 짚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운용하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면서 새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움직임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정합성을 보겠다는 답은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면서 취약계층 더 드리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한 100% 소득별연금으로 가고 현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기금화든 상당한 의지가 있다 보니 복지부도 코드 맞출 겸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혜 의원은 노사 공동수탁법인을 설립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분리돼 국민연금공단도 그 운용 주체 중 하나로 참여하도록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제재가 결론이 나면서 이제 다시 시선은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로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도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이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네, SK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집단 분쟁 조정 건수는 3건, 현재 2천여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610건에 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보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 분쟁 조정 절차가 정지됐었지만 어제부로 처분 절차가 끝나면서 분쟁 조정 절차도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분쟁 조정 신청은 열려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 조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통위통신분쟁조정위는 이미 지난 21일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통신분조위에는 지난 7월 14일로 끝난 SKT의 해지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너무 짧다. 또 유무선 결합 상품에 대한 해지위약금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분조위는 이에 대해서 연말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고 결합 상품에 대해서도 회사가 위약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SKT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령할지 여부를 다음 주까지 정해야 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삼양식품 하면 불닭볶음면인데요.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최근 장중 160만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160만 원을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15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삼양식품은 어제 장중 160만 원을 첫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삼양식품 주가는 10만 원을 밑돌았는데 3년 만에 16배 이상 급등한 셈입니다. 이렇게 주가를 밀어올린 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으로 분석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지난 21일 삼양식품 주식 보유량을 기존 71만 2,368주 9.46%에서 72만 1,633주 9.58%로 늘리면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습니다.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와 마찬가지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지만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의 수출 증가에 힘입은 가파른 실적 개선에 비해 주주 환원 강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인 만큼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네, 대신증권은 삼양식품이 높은 해외 성장성과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로 기존 대비 12% 상향한 19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역대 삼양식품에 제시된 목표 주가 중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앞서 하나투자증권도 목표가를 종전 17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요. 메리츠증권 역시 삼양식품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를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175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이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 재고 보충 과 국내 매출 회복, 마케팅비 증가로 시장 예상치인 1,292억 원을 하회했지만 해외에서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3분기 영업이익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하나그룹 오너 3세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수를 완료한 아워홈에 신세계푸드의 급식 사업부를 추가해서 덩치를 더 키우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 확장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3남의 경영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일단 최근 인수 전략 짚어보죠. 네, 하나그룹 품에 안긴 아워홈은 신세계푸드의 단체 급식 사업부를 1,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국내 단체 급식 시장에서 5위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노브랜드 버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 급식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고, 이를 업계 2위인 아워홈이 인수한 겁니다. 이로써 아워홈은 1위인 삼성 웰스토리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3년 미국 버거 브랜드 파이브 가이즈를 들여온 김동선 부사장은 작년 하반기엔 아워홈을 약 8,700억 원에 사들인 데 이어 지난 13일 프리미엄 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을 300억 원에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파이브 가이즈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진출 2년 만에 매각 수순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본업인 백화점, 리조트 사업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갤러리아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은 1,2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49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오히려 9.5% 확대됐는데요.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8%에서 올해 상반기 6.4%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워홈을 인수한 하나호텔앤드 리조트의 부채 비율도 올해 2분기 205.6%로 지난해 말보다 1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환입니다.